그럼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지금은 자살 예방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기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드려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살 예방은 건강할 때 하는 겁니다. 예방 주사는 건강할 때 맞아야 효과가 있지 이미 상처가 난 다음에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청소년들은 절대로 글로 안 씁니다. 근데 종이 하나 주고 너 우울증이야. 아, 이건 정말로 좀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이분이 생을 마감했다가 아니에요. 이분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같이 일했던 동료 교사들, 가족들은 뭐가? 이유는 애도가 남은 삶을 결정합니다. 유가족들도. 얼마나 다 장례를 진실하게 치렀냐가 남은 삶의 트라우마의 영도가 엄청나요. 약을 먹냐 안 먹냐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 학교로 좀 이야기를 좀 좁혀보고 싶은데요. 안타깝게도 학생들 중에서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일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돼요. 실제 교사로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발견하고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일단은 우리 청소년 자살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위험한, 이렇게 아주 좀 위기 징조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OECD 평균에 비해서. 이걸 이제 폴트라인이라고 그래요. 지징의 단층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뭐든지 이 자살이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때 징후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청소년들이라고 봐요. 지금의 청소년들이 지금 급증한, 사실 저는 급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자살을 시도하고 응급실에 실려온 아이들은 굉장히 늘었거든요. 숫자도 지금 늘었고 10대 초등학생도 지금 늘었고요. 자해는 물론 자살하고 다르다 말하지만 연관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지징 단층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라든지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거, 또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거 다 사후 대응이 다르거든요. 이런 예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방학이 지나면 많은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저희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사고가 있어서 지금 전교인 대상으로 우리 학생들 자살 예방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지금은 자살 예방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기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드려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살 예방은 건강할 때 하는 겁니다. 예방 주사는 건강할 때 맞아야 효과가 있지 이미 상처가 난 다음에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에 되게 어려운 게 일어나면 언제나, 그리고 우리 학교는 안전하겠지, 우리 자녀는 괜찮겠지 하다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 1차, 2차, 3차를 맞는 것처럼 생애 주기별로 적당한 어떤 생명에 대한 문제, 가치관의 교육이 필요하고, 그건 건강할 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혹시 그런 위기의 그룹이 생겼다면 전략적으로 그 아이나 가정과 어떤 공동체적으로 치료가 가능할지, 그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정신과. 근데 이게 우리 학생들도 다 숨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약도 숨어서 먹죠. 상담도 숨어서 받죠. 친구하고 다 상담하죠. 근데 그 친구는 또 힘든 친구일 수 있죠. 절대로 위클래스나 부모님한테 상담하지 않죠. 이게 뭔가 그 아이들의 욕구가 뭔지, 그 아이들의 위기 징후가 뭔지 단순히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 심각한 게 청소년, 특히 학생들의 자살이다. 또 한 가지는 그 가정에서 이거를 첫 번째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얘가 괜찮겠지, 사춘기니까. 근데 거기에 좀 중복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래도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일탈성이 일상생활을 넘어가면 그 아이는 뭔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꼭 자살이 아니더라도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주위에 좀 좋은 친구들이나 멘토가 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절대로 힘든 일을 요새는 어른들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SNS나 이런 것들도 법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에 대한 그런 징후들은 학교 정책이나 가정과 사회가 같이 돼야 이게 좀 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은 사실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학교는 안전한 곳이지만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갔을 때는 거의 통제가 되지 않고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이미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아이들 학교 밖 아이들하고 만나는 경우도 많고, 그 아이들과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자살 시도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자해라든지 약물. 그래서 저는 학교와 청소년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균형 있게 청소년들을 돌보고, 좀 실질적인 좀 조사도 뭐 그냥 숫자 몇 명 이게 아니라
위클래스 예산에 좀 더 좀 체계적인 검사 방법이라든지 요새는 이제 하긴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제가 좀 형식적이에요. 내용이. 청소년들은 절대로 글로 안 씁니다. 근데 종이 하나 주고 너 우울증이야. 이건 정말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다 1대1로 상담을 했으면 좋겠고 물론 좀 시간과 자본도 필요하겠지만 좀 경각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 해 전부터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고 또 대책이 조금 안 보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힘든 선택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충격을 받았고 제 자녀도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얼마나 선생님들이 힘든지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는 문제 해결 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먼저는 선생님들이 이런 힘든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좀 그 애도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좀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떠나신 분의 애도에서부터 논쟁이 됐고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교육 정책이나 또 정치권의 이슈화가 돼버린 점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 선생님의 그런 아픔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문화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점점 이 자살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살기 힘들어 어려워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 죽음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어찌 보면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죽음을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없어요. 점점. 너무 많이 들으니까 오히려 아픔을 애도하는 법이 없어요.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잘못한 거죠. 누구의 이런 스스로 생을 받는 건 비난을 받고 누구에게는 정쟁이 됐고 또 누구에는 분노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생을 마감했다가 아니에요. 이분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같이 일했던 동료 교사들, 가족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먼저 저는 우리가 그 죽음을 얼만큼 국민이 애도했는가. 그러니까 모든 죽음의 이유는 애도가 남은 삶을 결정합니다. 유가족들도. 얼마나 다 장례를 진실하게 치렀냐가 남은 삶의 트라우마의 영도가 엄청나요. 약을 먹냐 안 먹냐 거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이슈가 되는 그런 선생님 최근에 그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애도를 이제 선생님들이 막 밖에서 거기도 누구도 사실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왜 논쟁이 돼야 되지? 당연히 슬퍼하고 애도하고 누구나 다 잘못해야 됐다. 이건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내가 피해 볼까 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선생님들이 그런 어떻게 전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도하는 게 너무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쟁이 됐고 계속 이걸 또 누군가는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분석이 전 돼야 된다고 봐요.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정책의 문제냐, 아니면 인식의 문제인가, 아니면 교육 전반? 저는 학부모의 문제냐까지도 저는 좀 그 직능별의 단체들이 이후에 애도가 끝난 다음에 애도 기간에는 조금 준비하는 과정을 가지고 한 6개월 전 이내 정도라고 봐요. 좀 하여튼 빨리 어떤 좀 건강한 위원회가 생겨서 누구의 주장만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근데 누구는 자꾸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피해자거든요. 결국은 다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받는 거고 하는데도 그런 위원회조차 지금 구성이 안 되는 상황을 보면 저는 그런 좀 정책적인 거는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좀 바꿔야 된다. 이건 교육 분야뿐. 근데 교육이 이 자살 예방의 선생님들의 역할과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선생님들의 정신적인 그런 위험도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먼저 좀 우리 한국 사회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볼 수 있는 사건이 돼야 돼요. 그렇게 또 당국자들이 일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남은 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마 손을 안 쓰고 있을 겁니다. 혼자 힘들어하고 계시거나 분노를 폭발하고 계시는 분이 그분도 죽음에 대해서 혹시 생각에 대해서 전문적인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는 자살을 막자라고도 중요하지만 이 자살의 고위험군들을 막자. 이 교사, 경찰관, 소방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 극단적 선택이 어떤 개인의 문제로 보기에는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도 참 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교육의 영역에서 정말 이건 한국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교육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이렇게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있는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달라져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사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자살이 개인의 문제였다, 이제 사회적 문제였다라는 이제 표현을 인정을 하고요. 저는 한 개 더 이거는 자살은 우리의 문제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그러니까 한번 남을 탓을 하게 되면 사실 그것을 고치기에는 굉장히 돌아가야 될 법들도 필요하고 분석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자살은 아주 가깝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그것도 개인의 문제가 뺄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런데도 사회적 원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안 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안 했다라는 거에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자살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에서 영역이 뭔가를 이제 세밀하게 하는 게 사회적 정책이죠.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살 예방 생명 존중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책임으로 해야 될, 예를 들어서 정말로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거나 복지 사각지대가 있거나 견딜 수 없는 독거적인 생활이 있거나 정신질환이 너무나 심각해서 정신진료에서 반복이 됐거나 그럴 때는 이건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영향을 줬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세금으로 도와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고요. 뭐 아직 10년이 안 됐으니까요. 하나의 정책, 특히 지금까지는 자살을 쉬쉬 나라에서도 사실 뭐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라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의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모든 부처의 철학이 극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하고 그 정책은 좀 모아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생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 교육부도 있지만 뭐 이 일을 담당하는 부서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중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국가적인 초법적인 좀 단체를, 이건 생명에 대한 문제니까 꼭 자살이 아니라도 생명 존중이라는 조례에 근거해서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시민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성숙하려면 결국은 우리 어린애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한, 자살에 대한 좀 시민의식을 키워야 이게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법이 먼저 나온다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 법은 그 다음 문제가 되고 오히려 악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살 예방도 지금은 조례에 거치고 있지만 조금씩 강화되는 이유가 저는 이 시민의식, 또 각 분야, 민간, 정부, 또 종교개혁을 포함해서 함께 이런 것들을 해야 사회적인 문제를 사회적인 건강한 어떤 문화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또 하실 일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빨리 은퇴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요. 후임자를 빨리 찾으시고. 라이프 오프 처음 생겼을 때 제가 어느 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벌써 10몇 년 전인데 라이프 오프의 계획이 뭐냐 그래서 요새는 많이 하시는데 라이프 오프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냐고. 라이프 오프가 자살이 심각해서 생겼다면 자살이 없어져서 라이프 오프가 좀 없어지고 직원도 좀 굶고 힘들고 이쪽 분야에서 일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자살이 없어진 거 아니냐. 근데 아이러니하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뭐 의사 문제가 많지만 건강해지고 수명이 많아지면 병원이 없어져야, 그러니까 병원의 목적은 환자를 치료해서 병원이 최소한의 기능을 하는 게 건강한, 근데 병원이 더 돈을 많이 벌고 병원이 더 사업이 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물론 저희 같이 전문 단체들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한의 역할이 남아있을 그때, 그리고 저는 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좀 다양해져서 예를 들어서 이 자살 예방만 하는 분들은 사실 너무 힘들어요. 좀 다양한 직군에서 뭐 저는 뭐 일반 신우회라든지 뭐 교육계, 뭐 노동계, 뭐 아니면 뭐 전문 분야까지, 뭐 종교계는 말할 것도 없고 조금씩 꼭 어려운 힘든 얘기가 아니라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좀 역할들이 생기는 거.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좀 네트워크를 많이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계 네트워크, 생명 네트워크, 또 사회적인 네트워크, 유가족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라이프워크가 좀 더 해 나간다면 저희가 문을 닫아도 또 다른 단체들이 생겨서 잘 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전 빨리 은퇴하고 싶습니다. 네, 전 목회만 하고 싶어요. 현장에 계신 조홍교사운동 선생님들께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선생님들께 응원의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좋은 교사운동의 굿이잖아요. 이제 굿이라는 표현이 저희 교회도 모토가 굿이거든요. 좋은 교회, 좋은 크리스찬 이렇게 쓰는데 이 굿이라는 말이 좋은 뜻도 있지만 선한, 그 다음에 보이지 않지만 부드러운, 그리고 끊이지 않는 이라는 또 뜻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좋은 교사 운동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 일단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영원한 어떻게 멘토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좋은 교사 운동 본부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의식들이 좀 더 건강하게 확산이 돼서 저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을 살릴 수 있으면 저는 평생 진짜 칭찬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명을 살리는 일은 정말로 우리가 지나갈 때라도 한 명을 살리고 내가 교육할 때 한 명을 살린다는 생각을 하면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는 또 그 뒤에 그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받았을 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앞으로 힘내시고 더 열심히 또 교육의 현장에서 희생도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2023년 안타까운 소식들로 인해서 참 힘든 한 해였죠.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해서 만났던 이사님의 말씀처럼 내 주위에 있는 단 한 명의 학생, 단 한 명의 선생님이라도 그 선생님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신뢰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도 그 일을 위해 열심히 힘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